예, 감기 몸살에서 회복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상 출근해 업무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경제 현안과 북한 비핵화 등 산적한 현안들과 씨름해야 할 형편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의 물밑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 태풍이 와 있죠. 남해안 쪽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마가 같이 함께 태풍이 오는 건데 7월 1일 날 민선 7기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자치단체장이 출범식을 해야 되는데 이 태풍 소식에 취임식을 다 취소를 했어요. 예. 그동안 자치단체장 출범할 때마다 지방 권력 글쎄요. 많이 예전보다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방에서 왕노를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어쨌든 태풍이 통영, 거제, 남해 이쪽 라인을 이제 치고 갈 듯 하면서 어제부터 이제 통영시장 같은 경우 12시에 취임식을 이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오후에 많은 지자체가 이제 취임식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대적 변화와 시대적 정신에 아주 걸맞는 적극적인 대처다. 네. 사실상 취임식이라는 게 선거 승리의 축하연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작을 알리는 환영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든 즐겁고 행복하고 축제의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연재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경제난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에 여러 가지 거시지표들이 아주 안 좋게 나오는 상황에서 또 떠들썩하게 축하연과 같은 취임식을 하는 부분에서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등골이 서늘하고 식은땀이 난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이 6.13 선거 승리 이후에 했던 표현이거든요. 많은 민주당 이 시군수들이 배출된 상황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누적되고 비판받아 왔던 게 메가매직입니다. 예. 공무원들 과장 진급에 5천만 원, 국장 진급에 8천만 원, 어떤 시도는 또 진급시켜주면서 12개월 할부로 메가매직을 했던 그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너무나 많은 시민들에게 아직도 그런 구태가 있겠죠. 그럼 아직도라고 표현하는 게 상당히 버거운 표현입니다. 그렇습니까? 일상화된 그런 지자체의 이 상황들이 전국 곳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메가매직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않으면 지자체 선거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해서 상실해 갈 것이다. 두 번째는 인허가 건을 가지고 있는 개발 공사들에 대해서 입건 개입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던 이 시군수들의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어떤 군은 두 번 연속 군수가 보궐선거에서 또 잡혀가는 이러한, 그래서 군수 없이 4년의 행정을 했던 사례들도 또 곳곳에서 존재하는 것들, 즉 말 그대로 입건 개입에 대한 부분과 메가매직에 대한 부분들은 현 정부가 철저히 뿌리 뽑지 않으면 말 그대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정은 어려워질 거다. 특히 민주당이 대거 승리한 상황에서 이 부분들은 각별히 대통령이 식은땀이 난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의 심정을 헤아려서 시정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죠. 지방 권력이 어떻게 이제 재편되는 건데 관심이었는데, 글쎄요, 민주당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게 야당의 기초의원 또 광역의원이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그 구성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다시 지방 권력도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의회 쪽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정권은 국회에서 견제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방 정권과 중앙 정권도 일정 정도 긴장감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 정부에서도 지방 자치단체와 기초의원
뭐 지방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견제 관계가 돼야 하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은 완전 독식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뭐 어떤 지역에서는 정말 고챙이만 꽂아놔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뭐 양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바뀌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바뀐 사람이 과연 개인 능력이 검증이 됐느냐 또 권력 구조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느냐 민주주의의 그 이상인 견제 균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불식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취임식을 뭐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재난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하나 좀 아쉬운 거는 결국 취임식이라고 하는 게 잔치라기보다는 상견례의 의미가 있고 지지한 부분과 지지 않은 그 권력 그 사회 단체들 이런 다 모여가지고 함께 화합하는 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건너뛰면은 사실은 전체 수장으로서 활동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의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풀뿌리 정치의 좋은 모습들을 좀 자치단체장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뭐 휴가를 내고 오늘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방금 저희들이 이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내용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목소리나 얼굴의 열감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100% 완결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대통령의 어떤 그 업무 과다로 인해서 휴가를 낸 부분은 뭐 당연하겠죠. 뭐 방금 문 대통령 이야기했지만 국민께 죄송스러운 것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노동 시간을 단축을 하면 고용이 창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노동 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이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 한들 대통령 자리를 두 자리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당히 홀로 해야 되는 부분들,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 지속적이고 그 축적돼 있고 누적돼 있는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기 칠남이라고 이야기해서 거의 모든 인사부터 모든 영역을 다 훑으며 그 초기에 집권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말 그대로 한반도의 그 전쟁 위기가 지속적으로 증폭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지난해 말까지 말 그대로 미국과 북한의 극단적인 이 말싸움들과 말폭탄들이 오가는 상황에 있어서 그 문제를 이제 헤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을 거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서 쭉쭉쭉쭉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적 스트레스는 또 그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다. 결국 이게 몸으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다음에 얼굴에 열이 나고 아파오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대통령으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봐줬으면 좋겠다. 본인도 이제 안녕하십니까 수석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많이 민망을 한 것 같아요. 크게 웃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그동안에 중병설 뭐 별의별 설들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 나오신 거 보니까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런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아직 완전한 컨디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부분을 과로 사회와 연결하는 건 좀 과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양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 게 대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가 지금 솔선수범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들 다 쉴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자세로 가야 할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너무 일찍 그냥 먼저 솔선수범이라고 하면서 사실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게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할 때 솔선수범이지 뭐 그런 걸 솔선수범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지금 좀 속도 조절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 이사님께서 경제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지난주에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바뀌었죠. 시민사회 수석도 바뀌었고 오늘은 이제 윤정원 경제수석과 이용순 시민사회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상견례를 했습니다.
장악력이 강하시다고요. 또 정부와 청와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언급은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굳이 장악력이 강하시다고요라고 하는 건 장악력을 발휘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청와대에서 고삐를 확실하게 쥐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청 간에, 청와대와 정부 간에 일정 정도 힘의 균형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교체를 하면서 무게중심이 그러면은 정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예.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 지금 보면은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심은 되지만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 다음에 개각을 할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에 주도하는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양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청와대가 만기 칠람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가 너무 비대화돼 가지고 지금 비서실장의 과로로 인해서 비서관을 더 충원을 해야 한다. 그게 일자리 창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놀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일하게 하느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지부동하는 정부를 일하게 만드는. 예. 그래서 그 동기부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은 사실 고삐를 주고 하면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부작용도 너무나 크고 공직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숙제로 가져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 현안을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고 있는가, 김동연 부총리가 주도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번에 이제 사실상의 문책 인사였다. 그 아래 두 사람이 갈렸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이 좀 더 일을 더 많이 하고 장하성 실장은 조금 더 뒷면에서 조금은 글쎄요 로키로 좀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을 청와대 역할 분담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뭐 현실적으로 존재는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무숙 부소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부와 청와대라는 표현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부분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영역을 강하게 또 힘을 더 실어주고 청와대의 힘을 빼주는 과정이 또 현실적으로 계속 지속되어 왔고, 근데 경제 영역에서 특히 일자리 문제나 그다음에 뭐 이 고용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한 그 기색을 지금 드러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서 특히 일자리 문제, 고용 창출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좀 해라. 예. 그리고 그동안에 못했다. 그래서 지난번이 청와대에서 아무리 이야기 아니라고 했었지만 사실상 경질이었다. 경질된 자리를 당신이 들어왔다. 철저하게 장악력을 발휘해서 고용 창출과 일자리 문제는 책임지고 해라. 이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경제부처의 이 변화들이 잘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청와대 그 경제팀의 그 구체적인 역할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그 불만이 지금 나온 거다 이렇게 읽어야지. 오히려 그 부분들을 뭐 그 청와대가 정부를 장악을 하거나 또는 청와대 내에 있어서의 실장과 수석 간에 있어서 역할 분담으로 보는 것은 좀 과도한 그 평가 아니겠나. 그래요. 청와대 얘기를 했는데 한 분만 더 할게요.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다. 뭐 6개월간 일을 하고 나갈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됐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 이건 뭐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만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뭐 가을 정도, 늦가을 아니면 초겨울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의를 발휘한 건데 오늘 한국당에서요 이 만류 사태에 대해서 눈물겨운 쇼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며칠째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망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 이게 청와대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행정관의 거취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언론들이 뜨겁게 반응한 적은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청와대 권력 구조의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네팔 여행을 같이 했듯이 아주 직접적으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행정관이기도 하지만
이 행정관이 인사 과정에서 약간 소외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배후에는 양정철과 임종석 실장 이 둘 간의 권력 암투설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권력 지도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타다. 이런 과정에서 임종석 실장이 첫눈 올 때까지는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오해를 부식시키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사실 임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 그 직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월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본인도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이건 그 상식적으로는 뭐 맞는 얘기지만 그래서 같은 비서예요. 대체적으로 예전에 보면 비서실장이나 비서관이나 다 비서라고 얘기를 하고 행정관은 사실 밖에서는 얘기가 안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안 문제에 너무 이렇게 청와대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또 하나의 측면은 결국은 탁현민으로 대변되는 소통이냐 쇼통이냐 이 문제예요.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지금의 청와대 입장과 쇼통이라고 하는 야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대비돼 있고 그것이 정권의 스타일과 직결돼 있는 문제고 그 핵심에는 탁현민 행정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섣불리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 참 많이 가신다. 오늘 왜 그렇게 많이 가세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부분이 권력 지도의 변경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권력 암투의 결과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과도하게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 지적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은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임종석 그 비서실장은 첫눈이 올 때까지 좀 해주라. 이 두 가지 이야기밖에 한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언론이 관심을 왜 가지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언론의 관심은 그거죠. 탁현민 그 행정관이 지금 뭐 선거법 그 위반 1심 결과 문제도 그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여성 비하에 대한 시민사회의 그 끊임없는 비판들도 있어 왔던 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을 경질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자진 사퇴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탁현민 행정관의 명예로운 퇴진을 열어주기 위한 임종석 실장의 배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 권력 지도가 바뀌는 거냐 권력 암투의 결과냐 그다음에 청와대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그 판을 키우냐 이건 좀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탁현민 하나 여쭤볼게요. 그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각종 행사를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많이 이렇게 기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평가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인재라면 더 좀 두고 쓰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우리도 탁현민 같은 행정관을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리고 그 국민의 마음에 맞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하든 그 청와대가 하든 국무총리가 하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기획해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초기 1년에 그 아주 조심스럽고 말 그대로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아슬아슬한 여러 가지 순간들 속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탁현민 행정관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는 탁현민 행정관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는 현 정부가 말 그대로 실력으로 대응해야 된다. 특히 경제 문제. 지금 외교 안보 문제는 대통령이 잘 풀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야당이 비판했던 정치쇼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경제와 사회 일반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더 유난히 독특하고 뛰어나다 성과가 있었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청와대와 행정부가 실력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퇴 시점을 스스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게 난 맞다고 알겠습니다. 청와대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6월 국회. 뭐 한 달간이 훌쩍 지났어요. 한 번도 회의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이제 끝났죠. 7월 국회, 7월이 됐는데 원구성 협상, 여야가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7월 17일 재원전 안에 과연 의장단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꾸릴 수 있을지 글쎄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에 국회가 보여줬던 행태를 보면은. 그러나 지금 보름여가 남았는데 벌써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좀 과하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때 가가지고 비판을 내도 늦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는 꼭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그동안의 양당제의 관행이 지금 다당제 환경에서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계가 불분명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쟁이 계속 야기되는 거예요. 원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일정 정도 레퍼런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레퍼런스도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일정 정도 원칙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그걸 해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당리당략이 다 있는 거죠. 언제나 있게 마련인데 결국은 원칙과 상식의 그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지금 의장, 부의장은 3자리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는 4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얘는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시니어리티 룰이나 이런 걸 보면은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4번째는 일정 정도 배려가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그 상식이 있는 거고, 교섭단체 수라고 하는 기본적인 게 있어요.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는 교섭단체의 비율에 의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존도 룰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은 사실은 대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결국은 운영위와 법사위가 키인데 사실 예전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국회의장을 양보해가면서 법사위원장을 사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운영위와 법사위를 한 정당에서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거와는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 둘은 일정 정도 분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원칙을 하면은 결국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원칙과 않은 상식에 것이다. 좀 맞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있어 왔었잖아요. 개헌 국회와 그다음에 하반기 국회의 의원 구성은 아주 격렬한 힘싸움이 벌어져 왔었고 깔끔하게 한 번이라도 정리돼 본 적이 우리 국민들 기억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는 것이 1차적이고 두 번째는 정말 필요하고 결정적인 상임위원장 자리 있잖아요. 운영위, 법사위, 정보, 국방, 예결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집권 여당이 가져오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지껏 집권 여당이 안 가져간 적도 없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중요한 그 상임위를 가져오느냐가 또 하나의 그 구체적인 쟁점일 거고 지금 이제 그 나오는 쟁점은 교육위를 이제 어떻게 또 분할할 것이냐 비대 과대 그 교육이거나 전문성이 일정 정도 떨어지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그 상임위원회를 또다시 분할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구체적인 쟁점 한 5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논의할 그 파트너 제1야당이 현재 당내의 엄청난 그 혼란과 분란 속에서 그 원내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력이 없으니까 어떤 이슈를 던지느냐면 당내에 화제가 났는데 밖에서 이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개헌 협상을 들고 논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내분을 외화시켜서 또 바깥적을 형성하고자 하는 아주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정치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제1야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제1야당이 빨리 좀 정상화가 돼서 안정적으로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당권 경쟁 얘기 좀 하고요. 오늘 좀 마치도록 할까요? 자, 8.25 전당대회 한 50여일 앞으로 나가왔는데 글쎄요, 친문 세력의 단일화 문제.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더라도 좀 과연 친문 쪽에서 당대표가 나오는 게 여당이나 청와대 쪽에서 바람직한지 그런 문제가 좀 얘기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연 나갈 건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다시 조금 수그러드는 모양새인데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문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금쯤에서의 전당대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1년 정도 지나고 본격적으로 정권에서 일을 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때고 그거는 정권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가름이 나는 그런 대표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차기 정권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역할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뭐 이번에 프랑스나 그 아르헨티나 그 경기를 보면서 세대 교체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권력을 향유하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세대 교체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정권뿐만 아니라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당의 전당대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부겸 장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대 교체를 할 때에 있어서도 여러 대안들이 있어요. 예전에 후사를 할 때 후사를 두텁게 하지만 끝까지 한 사람한테 몰아주지 않는 것. 그거는 현재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TK 주자로서는 김부겸 장관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도 지금 좀 도와줘야 하는 거고 친문 세력도 굉장히 키워줘야 하는 거고 그래서 두텁게 해야 할 이 상황들이 많은데 지금 비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그 도움이 필요해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도움이 필요해요. 페이버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키워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정권이 건강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면에 있어서 김부겸 장관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뭐 김부겸 장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TK 대표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 정권이 TK만 공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국 정당을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거고 김부겸 장관 자신도 그렇게 갈등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그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 부분 호흡을 잘 맞출 거다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문 진영에서 어떻게 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개파를 굳이 이제 구분하려면 친문 대표 주자로서 이해찬 그다음에 친문의 대표 주자로서 김진표, 전해철, 최재성, 그다음에 범친문 계열로서 이제 송영길, 김부겸, 그다음에 이제 비주류로서 박영선, 이종걸 요런 부분으로 좀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쟁점은 김부겸 장관이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쟁점이고 두 번째는 친문 계열에서 전해철 그다음에 김진표, 최재성이 세 의원이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하나는 친문의 자장격인 이해찬 의원이 출마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중요한 쟁점이고 그다음에 이 개파 간에 있어서 어떻게 또 합종 연행을 할 것이냐 이제 이것도 사실상 개파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굳이 분류를 하자면 친문, 범친문, 그다음에 비주류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또 합종 연행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